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거론하면서 비핵화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유력 대권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 아들을 조사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다시 탄핵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했습니다. 3년 연속 유엔 총회를 참석했는데요. 기조연설 내용 잠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남북 간의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의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 군비통제, 신뢰 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 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 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내용 잠깐 일부 내용 들으셨습니다. 교수님,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관계가 좀 좋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미 실무협상책 움직임이 나눈 와중에 유엔 가서 대통령께서 직접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전 연설과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 2017년도는 대북 제재 문제, 지난해는 이제 북한 비핵화 초점을 맞춰 종전 선언 같은 평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기조는 똑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기조가 이제 똑같이 가긴 하는 건데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죠. 한반도 평화를 위한 3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불용, 그리고 상호 안전 보장, 그리고 공동 번영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또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얘기했어요. DMZ의 국제 평화 지대화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좀 해가 갈수록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북한에 보내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 가지 협력에 대해서 그 남측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북측도 이제 비핵화 여정에 동참하고 빨리 손을 내밀어서 잡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직접 발신한 연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국제사회 대북 제재 문제에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뭐 물자가 넘어가게 북측 국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 대북제재 면제위원회의 그 심의를 좀 받아야 되는데 예. DMZ 내는 유엔사 관할이죠. 그 유엔사하고 협의가 되면은 큰 문제 없이 협의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게 사업의 목적이 전체적으로 이제 평화와 뭐 민주주의, 뭐 자유 번영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 제재라고 하는 것도 뭐 천년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완전 목졸라 붕괴시키자는 게 아니라 뒤에 한 3분의 1 정도는 어느 조건에서는
반드시 이제 제재 면제 완화 등을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릴 수 있는 평화 프로젝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 면제 문제도 좀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앞서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직접적인 남북 경협이 좀 힘들죠. 예. 그리고 올해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사실 미국이 받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직접 북한 국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평화지대로 만들 수 있는 DMZ 국경선에서의 평화지대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만큼 이렇게 제재를 저촉하는 면제 완화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적으면서 그래도 이제 평화라는 상징성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한테도 조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자신감은 있으면서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유엔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김 대표께 좀 여쭤볼게요. 자주 유엔회 총회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북한에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짧게 북한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예. 언급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늘 하던 얘기죠. 비핵화하면 잠재력이 크다, 번영할 거다, 내 말 들어라, 이런 메시지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이 자기 국내 정치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거의 찾았다고 과언이죠.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예. 심의의원 평화라든지, 그 다음에는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 또 굉장히 좀 특이했던 거는 예.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얘기를 언급했어요. 이 가만 보면은 사실 자기 선거 관련한 국내 정치 이슈를 그러니까요. 유엔에 가서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게 맞죠. 다만 이제 좀 많은 미디어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목했던 거는 이제까지 1년 한 6개월 이상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좀 미치던 존 볼튼이 없는 상황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 관련한 호흡이 어떻게 이제 바뀔 거라는 이런 틈바구니에 또 한국의 대통령께서도 유엔에 방문하고 이런 측면 틈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를 보는 게 이번 유엔 총회 좀 관전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유엔 총회 자리에 가서도 국내 정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여러 번도 정상회담도 이 유엔 총회 기간에 좀 있었잖아요. 그런 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그 정상과의 관련된 그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정치에 대한 발언이 좀 많았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예. 각 정상들을 따로 만나는 그런 과정, 그런 내용에 있어서도 결례, 트럼프 대통령 결례 이거 지금 따질 그런 이제 이미 없어지고. 예. 예. 그런데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예. 이번에 맨하탄의 유엔 총회 할 때는 미국 대통령은 꼭 정해진 호텔에 롯데 팔레스라는 롯데가 사가지고 예, 예,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미국 대통령이 앉아 있어요.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원하는 유엔 총회 참가한 전 세계 정상들이 이제 글로 찾아가서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문재인 대통령이 묵는 호텔로 왔어요. 왔죠. 예, 왔는데 사실 이 배경을 좀 알아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이라는 국제사회 장에 와서도 국내 정치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상황의 그 엇갈린 면들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존 볼튼 의원이 해임된 다음에 사실 존 볼튼이 탈레반 협상 가운데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저항했기 때문에 해임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우파 유태인들 의식을 많이 해요. 예. 선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멘트하는 게 북한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이 틈새가 북한 관련해서 뭔가 유연한 부분들을 내놓지 않으면 위기에 안 되는 데죠.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거죠.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유엔 주재 북한 대사죠. 김성 대사가 좀 경청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30일에 이제 본인도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담은 어떤 메시지를 또 국제사회, 특히 미국 쪽에 던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준비를 좀 하고 있겠죠. 찬찬히 내용들을 듣고 뭐 여러 이제 뉴욕 채널이 아마 물밑에서 돌아가고 있다면 내용들을 반영해서 북한도 나름대로 답변을 이제 지금 해야 될 차례가 됐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은 중국과 이란은 때리기, 이거 북한은 브릿지같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이게 넘어가는 식으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미국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좀 넘어갔는데 예. 유화 메시지인 건 맞죠. 때리기 메시지가 아니었으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을 딱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외 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비중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제 확인이 좀 됐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고 중국과 이란이 만약 90%라면 한 북한은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비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과연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머릿속에. 또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하는 게 국내 정치가 아무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이게 하노이 노딜 때도 뮬러 특검 청문회 문제 때문에 좀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우려를 하고 있죠.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될 텐데 좀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9번째로 있었습니다. 여러 예상 의제들이 있었죠. 북한 문제, 한미 동맹 강화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예상했던 대로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소미아 협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이 뭐 내용이 있을 것인가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이게 한미일 동맹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일본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언급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 언급이 없던 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를 불편한 문제니까 양 정상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고 아직 실무선에서 책임자급에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예.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이걸 아직 풀 생각이 없는 것. 이제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 미국이 아직 풀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일본한테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본은 지금 아직 이제 우리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뭔가 완화나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우리가 꺼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문제가 지금 물밑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 간의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물론 이게 유엔 총회장이고 유엔 총회장에 곁들여서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문제가 북미 실무 협상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을 좀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한일 관계에 어쨌든 특별한 돌파구가 어제 마련된 건 아니죠. 사실 미국이 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 점에서 이제 한일 관계 문제나 다른 문제들도 연말까지는 아마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 대표님, 존 볼턴 보좌관이 물러난 뒤에 좀 미국 쪽 조야 백악관에 어떻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또 한미 정상회담 때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지켜보겠다, 지켜봐야 할 거다 항상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실 한반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이렇게 근거 있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번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수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만 존 볼튼처럼 의지적으로 자기의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용감하게 얘기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중동 문제 전문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그리고 인질들 있으면 협상에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역시 뭐 큰 틀에서는 존 볼튼은 스트레이티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전문가인데 다만 지금 백악관은 정리가 됐다. 존 볼튼하고 그 외에 트럼프 내각의 외교안보팀하고 불협화음이 있던 거가 이제 존 볼튼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날 존 볼튼 해임된 날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마이크 폼페오 나와가지고서 웃으면서 굉장히 그 브리핑하는 걸 볼 때 여태까지 굉장히 어려웠다. 불편했군요. 그런 걸 봐가지고서는 어떻든 간에 지금이 기회 아닌가. 북미 관계의 어떤 속도전 같은 게 아닌가. 그런데 의회 쪽에 있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는 북한 문제 같이 의논하자라는 의견들이 이미 민주당 쪽에서도 그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점하려라는 그런 걸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한반도 문제가 이슈에 우선순위가 있냐 없냐 하는 게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아직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라는 데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뭐 좀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네. 드려볼게요. 오브라이언 그 신임 안보 보좌관이 그 모두 발언하는 자리에는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만 비공개 회담에는 배석하지 않고 오히려 비건 대표가 여기에 함께 했던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예. 공조를 확인하고 공통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비건 대표가 나오는 것이 맞고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아직 업무 파악 중인 상황이고 아직도 한반도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 때문에 기용된 사람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그 중동, 이란 문제 등등으로 위해서 주로 기용된 측면이 많은 거고 어쨌든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에서는 비건 대표가 지금 실무 카드는 총책임자로 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마 직보를 좀 하고 있는 체제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오브라이언 보좌관하고는 또 협의를 좀 하고 그런 체제일 텐데 거기에 걸맞게 북한이 과연 라인업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은 북미 실무 협상이 좀 순항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우리 뭐 물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미국이나 북한이나 서로 셈법을 바꾼 것 같지는 않아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카운터파트죠. 정영 국가안보실장이 확대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했는데 거기는 참석을 하지 않고 이후에 정우영 실장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만났다. 그런 소식을 저희들이 미국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대표님. 그 한미 정상회담 때 방위비 분담금 얘기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머릿속에 이 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좀 매몰돼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표출을 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방위 분담금 문제 어제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요구를 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문제죠. 한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이만큼 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산 무기 구입하는 걸 볼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해서 어떤 그 액수라든지 구체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실무선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가 돼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눈치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방위 분담 그 문제를 만일에 이게 대통령 힘으로 뭔가 더 미국에 더 나오게 하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크게 한 방 할 겁니다. 이번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단독 정상회담 때에 그 언급이 됐던 내용이다 하는 거 보면 바로 그 같은 시점에 이제 서울에서 맞습니다. 실무자들이 협상에 들어갔다 보면은 이미 실무선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고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무기 구매한 부분을 우리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또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방위비 분담금 그 액수 조정과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연관지어서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뭐 연관이 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 외 무기 외에도 뭐 LNG 문제나 이제 한미 경협이라고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협은 남북 경협만 쓰는 줄 알았더니 한미 경협이란 표현이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자국에 투자 들어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선물을 좀 준비해 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패키지로 얘기하면서 무기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우리도 뭐 방위 전력 증강에 필요한 게 미국산 무기니까 무기 구매 이야기를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도 좀 이제 뭔가 포석을 깔 수 있는 거고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를 미국이 인상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한미 간의 상호 방위 조약부터 합의 정신을 보면 우리는 시설과 구역을 주는 거고 나머지 장비와 인건비 같은 것들은 미군이 이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인건비를까지 우리가 다 된다. 그럼 논리적으로 미군이 용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뭐 미국도 그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번에도 뭐 자신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동기를 자기가 갖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노벨 평화상 있는데 최근에 뭐 파키스탄 총리 만나기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노벨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뭐 대놓고서 내가 노벨상에 관해서는 노벨상 심사하는 데가 공평하지 못하다. 대놓고 그런 거 한 두 번 자기가 언급을 갖고 싶다는 하시더라고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서 지금 뭐 저 오바마 대통령은 그 취임하자마자 거의
노벨상을 받았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좀 보면은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재미를 봤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모두 발언 때도 예. 누가 무슨 얘기하는 게 관계없이 전쟁, 내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을 예, 거다. 그러니까요. 예, 인질은 돌아왔다. 그리고서 미군 유해를 내가 찾아왔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효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한반도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선거 국면에 어떤 측면으로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내야만 사실 북한 문제가 미국에서는 풀기 어렵고 힘들고 쉽고가 아니라 미국 현안의 우선 과제인가 아니었다라는 게 관건이었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도 기회를 봐서 정말 7월, 8월 지나면서 워싱턴에는 한반도 이슈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외교 안보는 중동 문제로 가고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예. 그런 그 원유 시설 파괴 이런 것 때문에 또 이게 좀 묻혀지는 것 같았었는데 중요한 건 이걸 좀 살려내는 건데 살려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기회고 그리고서 선거 국면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틀에서 좀 몰려도 이거는 카드가 될 수 있고 그리고서 이게 이제 오바마 때에 비하면은 유일하게 외교안보 측면에서 성과를 낸 거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자기 그 지지층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분을 적절하게 살리면서 진전을 시키는 게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이제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유엔 총회 기간에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다른 이슈들이 다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내에서 워싱턴 내에서 유엔을 생각할 때는 별 이슈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 대통령이 참가한다, 외교안보팀이 간다 그러면 저 사람들 휴가 갔다 이 정도죠. 예, 제가 지난 9월 9일 날 이제 미국 의회의 116회기에 첫 해 후반기 세션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우리처럼 그래스루트 활동가들은 의원들하고 봅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자기 지역구에서 민심을 보고 왔을 때 벌써 7월 말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관련한 거를 찔렀잖아요. 이게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탄핵으로 가야 벌써? 된다, 어쩐다. 예. 그러니까 양당 공화당의 우파는 프리덤 카커스고 좌파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룹인데 이 민주당의 프로그레시브 그룹들이 지금은 160명이 돼요.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하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9월 초순 들어오면서 미국 정국은 완전히 선거 국면에서 예. 양당이 프리덤 커커스와 프로그레스 그룹 그 극우와 극좌가 싸우는 국면으로 선거가 이렇게 프레임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미 국내 시민사회에서 유엔이라는 거는 별로 관심거리가 못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 하원에서는 지금 특히 민주당에서 많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하원에. 그렇죠. 하원은 민주당 다수. 예, 민주당에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통화 그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거론하고 있고 실제로 좀 탄핵안을 올려서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올리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좀 어떤 절차들이 좀 필요한 겁니까? 미국에서 탄핵은 의회가 하는 겁니다. 한국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의회를 볼 때 이제까지 하원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됐지만은 이게 탄핵 결정도 상원에서 하는 거죠. 근데 상원은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죠. 다만 그리고 미국에서는 탄핵으로 대통령이 아웃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 정도로 가게 되면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선거 모드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툴 자체가 민주당에서도 유리한 국면이 좀 있는 거죠. 사실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이라는 거를 안 쓰려고 그랬습니다. 말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 선거를 거치면서 거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을 완벽하게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심하고 믿고서 굉장히 씩씩하게 선거 운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1위인 조 바이든 의원이 연루된 거 아닙니까? 그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해줄 거다. 조 바이든 아들이 연루된 거 니네 수사해라. 이렇게 압력된 거를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서 한국 내 조국 이슈와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선거를 놔두고서 양 당이
조금도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후퇴할 수 없는 걸로 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원까지 가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어제 하원 커미티를 의장, 만들고 예.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탄핵이라는 거를 들고 나올지를 일단 조사하는 커미티를 만들고 이제까지 탄핵이 굉장히 소수가 자기 정치하느라고 들고 나왔었는데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다수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그 소장파들의 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공화민주가 이런 대치 국면으로다가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탄핵론이 고개를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슈로 자기 업적을 과시를 하면서 덮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업적을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북한과의 문제, 내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미국의 이런 정가 이런 상황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북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코너로 몰릴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은 민주당의 선거운동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민주당의 후보가 조 바이든이 되면은 그 조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 높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지작거리죠. 그거는 오바마가 못했던 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버니 샌더스나 리사 워렌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국내 이슈로 다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사 워렌이 이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국내 이슈로다가 부딪힐 거라는 확률이 있고 그다음에 조 바이든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면은 오바마가 못한 걸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아니냐라는 걸로다 바이든이 외교안보 전문가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 대표님 어제 교육하셨는데 미국 정가 분위기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